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지금 무역 상황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 무역이라는 주제가 대중들에겐 너무 흥미없는 주제다 보니까 구색만 갖추는 형식적인 수준의 그런 기사들만 나오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사회적인 분위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일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당장 무역 상황이 어떤지 그렇게 말해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약간이라도 관심도를 높이면 앞으로 다뤄야 할 무역 관련 주제에 몰입도를 높이는데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옛날 이야기 하듯이 20세기 초부터 무역과 관련해서 큰 흐름 차원에서 편하게 한번 풀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루과이 라운드 공식 타결과 함께 세계 무역기구 WTO라는 게 출범했다 이까지 이야기를 했죠. 생각보다 재밌게 봐주셔서 나름 보람도 느꼈습니다. 또 사실 캔들스토리처럼 잘난 척 안 하고 쉽게 풀어주는데 잘 없잖아요. 네, 장난이고요. 아무튼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금 화면에 지난 영상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안 보신 분들은 웬만하면 챙겨보시고요. 지난 시간 내용 떠올리는 수준에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텐데 바쁜 분은 한 3분 정도 넘기면 됩니다. 민간이 무역하는데 국가가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는 게 자유무역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보호무역은 민간무역에 국가가 개입을 늘리는 거라고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수입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거나 수입품에 관세를 크게 올려서 수입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게 있고 수출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하는 것도 정부가 개입을 늘리는 보호무역의 한 형태죠. 이것 말고도 자국 수출품에 지원이나 특혜를 해주는 것 또한 역차별 성격의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 또한 넓은 의미로는 보호무역 속성을 지녔다고 했습니다. 보호무역은 왜 하냐? 일반적으로 자국의 산업이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대신 이 보호무역은 무역 상대국도 보복성 보호무역으로 연쇄적인 보호무역 분위기를 만드는 특징이 있다고 했죠. 자기 나라 수출품에 무역 상대국이 관세 심하게 올리고 규제를 늘리는데 가만히 있을 나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대국 수출품에도 똑같이 대응하겠죠. 국가의 개입과 규제 등을 늘리는 이런 보호무역은 주로 경제 상황이 나쁠 때 자주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대공황 때를 언급했는데 엄청난 불황으로 기업이 붕괴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니까 수입 줄이고 국산품 이용 늘리기 위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관세 인상을 하면서 높은 수준의 보호무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보복성 관세 인상이 번지고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퍼지면서 무역량이 급감을 했죠. 지금 누리고 있는 세계 자유무역 질서는 언제나 그랬던 건 아니고요. 세계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주의 트렌드가 상황에 따라서 변화했고 항상 그 중심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아무튼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GATT, 체제를 도입해서 공통의 무역 질서를 만들어 한 차원 더 높은 자유무역 질서를 다시 정비를 했는데요. 수출입 규제하지 말자, 관세 낮추자, 수출 늘리려고 꼼수 쓰지 말자 등등의 공통의 무역 규범을 정한 이런 가트 체제 덕분에 세계적으로 무역이 엄청 활발해졌습니다. 이런 자유무역 흐름이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이기도 했죠. 이런 가트 체제는 1994년까지 유지되다가 막을 내립니다. 가트 체제가 가진 한계 때문인데요. 우리가 지금 세계화 시대 이야기하면 보통 뭐라고 합니까? 재화와 서비스, 노동, 자본, 기술 등이 국경을 초월해 자유롭게 어쩌고 저쩌고 거의 버릇처럼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난 이 가트 체제는 상품을 거래하는 무역에 포커스가 맞춰진 체제이기 때문에 서비스나 지적재산권 등등 물건의 교역 이외에 점점 넓어지는 교류의 폭을 커버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고요. 무엇보다 가트 체제 하에서는 국가 간 무역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지를 못하고 룰을 서로 제대로 지키는지 아닌지 감시감독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죠. 가트 체제라는 게 어떤 특정 국제기구는 아니었고 쉽게 말하자면 반상회 같은 거였습니다. 서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면서 규범을 정해서 지켜가는 건데 그런데 그 와중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주민끼리 싸움이 나거나 서로 규칙 다 정해놨으면서 지는 편법 쓰면서 남보고는 제대로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반상회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반상회가 주민 간 분쟁을 조절하고 누가 잘못했다 판결하고 감시감독하고 그런 기능은 없잖아요. 가트가 그런 거랑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1995년 세계무역기구라는 국제기구를 출범시킨 거죠.
WTO 체제에서는 물건의 자유로운 무역뿐만 아니라 노동, 지적재산권, 서비스 등 폭넓은 부분에 국가 간 규제나 차별을 철폐해서 세계가 하나의 단일화된 경제권을 구축하자는 목적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세계화의 드라이브가 걸립니다. 국가 간 노동 장벽이 낮아지면서 그때부터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자주 들리고 해외에 진출하는 회사들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파견 갈 일이 많아져서 주재원 근무 이런 말도 흔히 쓰이게 됐죠. 다 이때를 기준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WTO의 핵심이자 존재의 이유라고 할 수 있는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 해결 기능, 이게 정말 중요했는데요. 무역 분쟁이 당사국 간에 타협이 안 될 경우에 국제기구인 WTO가 분쟁을 조절하고 누가 잘못했다 아니다 판단하고 잘못이 있을 경우에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제재받는 것까지 가능하게 하는 이런 막강한 기능을 WTO가 가지고 있다 보니 1995년 WTO 체제 출범과 함께 세계 자유무역은 훨씬 정돈된 환경에서 역동적이게 달릴 수 있었죠. 이렇게 무역시장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그 당시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겪는 와중에서도 시장이 커지다 보니 또 수출해서 돈 벌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죠. 그때는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극복을 했고요. WTO 체제가 시작되고 세계는 다시 한번 황금기를 만났습니다. 근데 문제 하나 없었을까요? WTO 체제가 가진 한계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WTO 체제의 한계라는 게 사실 세계화의 한계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기도 한데요. 근데 WTO 체제의 한계가 아닌 세계화의 한계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단순히 무역 관점으로만 풀면 안 됩니다. 사회, 노동 환경의 변화, 경제 시스템의 변화, 국제 정세 등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풀어내야 세계화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3, 4년 전부터 저희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신자유주의 한계, 세계화의 한계를 주장하면서 그 많은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건 꾸준히 시청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는 무역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역 중심의 관점에서 무역에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같은 말이긴 하지만 제가 세계화의 한계라고 하지 않고 굳이 WTO 체제의 한계라고 표현을 할게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WTO 체제가 출범할 때부터 가진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한계가 변수를 만나면서 지금 25년가량 이어져 왔던 WTO 체제가 한계가 오게 된 거죠. WTO는 어떤 한계가 있었고 무슨 변수를 만난 걸까요? 우선 WTO의 정책 결정 방식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WTO는 어떤 사안에 합의를 하나 도출하려고 해도 회원국이 164개나 되는 만큼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진도가 잘 안 나가는데요. 더군다나 WTO는 일괄타결이라는 그런 의사결정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어플 다운받으면 어플이 스마트폰의 카메라나 연락처, 마이크 등등 이 어플이 스마트폰의 어떤 부분을 사용할 거니까 사용 권한 동의를 해달라고 뜨잖아요. 어떤 어플 보면 이런 권한까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권한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몇 개에 대해서는 권한 동의를 안 하고 싶은데 어플이 요구하는 거 하나라도 동의 안 하면 어플 자체를 못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WTO 회원국은 협상 결과에 서명할 때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서명할 수는 없고 모든 협상 결과 전체에만 사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164개국이 공통으로 따르는 결론 나오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물론 어렵게라도 나온 결과는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모순점이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의제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하는 국가가 있다면 WTO 의사결정 방식으로는 진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거, WTO에서 개발도상국은 따로 혜택이 있고 개발도상국은 자기 선언 방식으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스스로 경제 상황을 판단해서 나는 개발도상국입니다, 나는 선진국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회원국 중에 얘들은 누가 봐도 선진국 계열 국가로 봐야 되는데 하더라도 그 나라가 끝까지 나는 개발도상국입니다 이렇게 하면 개발도상국인 겁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건 그 나라가 타국의 이의를 받아들일 때 이야기겠죠.
이전 영상에서 1800년대 영국이 산업혁명을 하고 공급 과잉이 일어나면서 먼저 자유무역을 하자고 주장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아직 산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던 미국, 독일 등은 영국 제품에 비해서 아직 경쟁력이 딸리니까 자유무역을 했다간 영국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밀려서 국산품이 도태되고 산업까지 성장을 못하게 되니까 보호무역으로 대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독일의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나서야 이들도 자유무역에 적극적으로 합류했다고 했는데요. 자유무역은 태생적으로 경쟁력 강한 나라, 선진국에 유리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업이 미성숙하거나 한참 성장을 해야 하는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그냥 정부 개입 최소한으로 줄이는 그런 자유무역을 해버리면 경쟁력이 있는 산업 수준이 되기도 전에 수입품에 밀려서 자국 산업을 키울 수가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WTO에서는 이런 개발도상국도 자유무역 대열에 합류시키기 위해 개발도상국은 우대를 해줍니다. 그 나라 정부가 자국 산업을 성장시켜야 하니까 수출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관세 부분에서 선진국보다 유리한 조건을 주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런 국가들이 또 성장을 하면 시장 규모가 커지고 수요 시장이 커지니까 세계 전체의 시장의 크기를 키우는 차원에서 개도국 우대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딱 들어도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죠. 개발도상국에서 경제가 성장하면 선진국 지위를 인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개발도상국 지위로 받는 특혜를 버리기가 싫을 겁니다. 거기다 그 지위는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더 그렇겠죠. WTO 회원국 3분의 2 정도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선진국 지위에 있는 회원국이라면 개발도상국이냐 선진국이냐 이걸 그 나라 스스로 정하는 건 반대할 겁니다. 이걸 남이 정하거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걸로 바꾸고 싶을 건데요.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앞에서 WTO는 일괄 타결 원칙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했죠. 누구 하나 제대로 반대한다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WTO에서는 개도국 우대 요 부분이 항상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문제로 남아있죠. 선진국은 개도국 우대 최소화시켜라고 하고 있고 개도국은 반대하고 WTO가 가지고 있던 한계점이 의사결정 방식 그리고 개도국 우대 요 두 개가 컸는데요. 근데 이게 중국이라는 변수를 만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90년대 초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세계화의 기틀이 마련되면서 95년 WTO 체제가 시작됐는데요. 그리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가진 나라들이 하나 둘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WTO 질서에 합류를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2001년에 가입했죠. 그것도 미국의 적극적인 도움으로요. 인구수가 많아 성장했을 때 시장 가치도 크고 인건비도 낮아서 해외 공장 차리기도 좋고 투자하기도 좋고 여러모로 그때는 중국의 가치가 되게 컸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은 중국이 정치체제는 공산당이 유지하더라도 경제에 있어서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전환할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중국을 WTO 체제 안으로 끌어들였죠.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더 이상 공산주의라는 이념은 미국에게 위협은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중국은 예상과는 다른 길로 흘러갑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아니라 중국식 공산주의 혹은 중국식 시장경제로 근본도 알 수 없는 이상한 경제체제를 확립시키는데요. WTO 규범 자체가 시장경제체제를 운용한다는 그 전제로 만들어진 건데 중국 경제는 국영기업과 그 뒤를 받쳐주는 국영은행을 중심으로 민간이 아닌 국가 주도로 중국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민간기업이 자유시장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국영은행을 등에 업은 그런 국영기업 그리고 민간기업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공산당에 의해 조정되는 그런 기업들이 처음부터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유리하게 세계 무대의 자유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거죠. 자신들의 정치체제를 이유로 금융시장 개방을 제한적으로 한다던가 해외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는 중국 회사와 합작회사 형태로 운영을 해야 한다던가 중국의 협력업체와 거래해야 한다는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하고는 거리가 먼 조건을 걸죠. 또한 개인정보 보호나 지적재산권 등에서도 세계가 요구하는 수준의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편법적인 형태로 빠르게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해 날개 단 듯 성장을 합니다. 자유무역의 과실은 누리면서 의무에는 소홀한 형태로 빠르게 커갔죠.
그런데 문제는 그 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죠. 경제 성장을 하면서 미국의 턱밑까지 쫓아오고 경제 규모가 커지는 만큼 WTO 내에서 영향력도 커지고 중국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나라까지 늘어나는데요. 그런 상황인데도 중국은 자신들이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면서 WTO 체제 하에 개도국 우대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중국으로 인해 산업이 잠식당하고 지적재산권을 침해받고 패권 유지에 장애가 되니까 참다 못한 미국은 중국을 향해서 WTO 룰이 아니라 미국 자국의 법을 들고 나와 중국 제재에 직접 나서고요. 이럴 바에는 미국이 WTO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탈퇴 이야기까지 꺼냈던 겁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당연한 수순이었고 미국은 WTO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쟁 해결 기구를 무력화시키는 조치까지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코로나 전까지 이야기고요. 이야기가 더 길어질 것 같은데 좀 더 추가적인 이야기하고 최근 상황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부분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룰 내용의 흐름상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라면 같이 다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